더불어민주당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또 우리 신경숙 위원장님으로 해서 여러 각 지역에 여성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셔서 오늘 또 연말에 또 의미 있는 또 모임, 그 내년 총선을 위한 또 다짐, 그리고 여성 의무 공천 30% 실현을 위한 결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모임을 오늘 여기 동아연수원에서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여기는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고, 아까 우리 김정순 여사께서도 다녀갔고, 또 우리 서소연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께서도 진주에서 이렇게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본인도 지금 굉장히 바쁘실 건데 감사드리고, 그 외 여러 각 지역의 위원장님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해일 지역에 여성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갑자기 사라졌네요. 하여튼 뭐 저도 오랜만에 파란 장미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진짜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달아주시니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는 아직 의미를 제대로 잘 몰라요, 솔직히. 지난번에 내 세학을 해서 세학을 했는데 하여튼 뭐 어찌됐든 반갑습니다. 아까 해병대 전후회 얘기를 했는데요. 해병대 전후에 그 명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 다음에 뭐 귀신 잡는 해병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또 세 번째가 뭐가 있느냐면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누구나 여성위원으로 될 수 있었다면 나는 결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여러분들은 정말 선택받은 또 훌륭하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의미하시면서요. 오늘 이렇게 뜻있는 이 참 모임 또 연말 또 다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당위원장 입장에서 정말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지역위원장들 다 이제 내놨거든요. 저도 이제 사퇴를 했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도당위원장은 아마 이제 지도부가 개편이 돼야 이제 될 건데 저도 이제 지역위원장을 내려놓고 열심히 이제 표박狩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찬가지일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저를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큰 틀에서는 정치 문제, 좀 더 좁히면 여성의 정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까 뭐 보니까 60분인데 시간이 좀 늦춰져가지고 그죠? 그때까지는 못하니까 저도 이제 일정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시 반까지 정도 그렇게 좀 하고 그 정도 됐어요.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정치에 입문한 지가 뭐 한참 늦었죠. 저는 평소에 그런 얘기를 저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너무나 다르고 욕먹을 짓을 하고 있다.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왕에 정치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으면 언제쯤 해야 될 것 같은가.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정치를 하려면 저는 35세 전 청년, 우리는 청년이라 하죠. 35세 전후로 했을 때 정치를 해서 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한 3선 되면 40대 중반이 되거든요. 그때 국가 지도자로서 이제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줘야 된다. 저는 그래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인이 너무 늦습니다. 뭐 여성이고 남성이고 간에. 왜냐하면 남성들 같은 경우도 물론 당뇨부터 시작해서 처분한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비율이 약해요. 주로 보면은 사회 명망가나 사회 각 분야에서 조금 성과를 얻은 분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정치권으로 제2의 인생을 살러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뭐 관료 출신이라든지 정부 관료 정년퇴직을 하거나 중간에 정부직으로 갔다가 또는 대체적으로 보면 50대 초반
또는 50대 중후반에 많이 들어옵니다. 너무 늦어요, 우리나라 정치.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5세 전후로 들어와서 3선이나 4선 하면 40대 후반이 됩니다. 50대, 아무리 해도 50대 초반인데, 그때 당대표나 아니면은 대선에 도전해서 지도자로 꿈을 꾸면은 40대 후반, 50대 중반 정도 늦어도 그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나라가 더 역동적이고요. 청년 정책이든 미래에 대한 정책을 쉽게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여든 야든 평균 연령이 제가 20대 들어가니까 딱 제가 평균이에요. 55세 평균. 국회의원 평균 나이가 55세. 55세를 가지고 이거는 청년 정책이든 여성 정책이든 할 수가 없다. 난 그래 봐요. 왜? 생각이 굳어버렸거든요. 청년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그때 39살, 우리 김혜영 의원이 그때 39세였거든요. 지금 40대 이제 초반이 돼버렸죠. 지금 정은혜 의원이 인자 돌아왔는데 비례를 승계해서 39세인가 그랬거든요.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준호 의원이 왔다 갔는데 최고 연소 우리 그 시의원이거든요. 신상훈 의원은 더 어린 도의원이죠. 이렇게 30대 중반 정도 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계 유수의 나라들. 그리스, 뭐 아무리 해도 뭐 그리스가 민주주의의 최고의 원류 아닙니까? 거기도 30대, 34살 총리를 하고 있죠. 뉴질랜드 여성 총리지만 또 30대. 요번에 핀란드 34살 그 총리가 됐잖아요. 여성이고. 이런 데 보면요. 정치 선진국은 다 초반전에 캐나다 총리도 지금 40대 초반인데 30대 후반 돼가지고 트리도 그 아들이죠. 옛날 80년대 총리 한 그 아들인데 그렇고요. 주요 민주주의가 발전된 그런 나라들 보면 상당히 처음부터 일찍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 선진화가 되려면 좀 더 청년들에게 그 문호를 개방해주고 그 여건을 조성해줘야 이 나라가 합리적인 선에서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당은 당겨야 되고 그죠? 청년과 여성에 대해서 의무공천 반드시 30% 이상을 좀 하자. 이렇게 항상 보면은 해요. 저도 당헌 당규 작성할 때 좀 관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약속은 해요. 또 명문에 규정을 넣습니다. 그럼 왜 안 되느냐? 저는 제가 왜 안 되느냐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쭉 내려오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의 주도가 주로 남성이었고 여성 정치인들이 역사적으로 과연 있었냐? 없었죠. 물론 신분사였기 때문에 더더욱 없었고요. 현대로 들어와서 유명한 정치인 뭐 우리가 알던 박순천 여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당대표도 하시고 다 했죠. 옛날에 자유당 시절 때 임영신 장관도 있었고요. 이런 분들 있었죠. 근데 현대로 오므로써 더 어찌 보면 굉장히 더 좁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우리는 또 어찌 보면 제도적으로는 미국에 비해서는 매우 발전되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뭐냐면 미국이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 때가 언제냐? 1920년대 줍니다. 매우 늦어요. 우리는 언제입니까? 바로 1945년, 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줘버리거든요. 보통 평등 이민 하면서 보통성을 줘버리죠. 미국은 그렇게 역사가 250년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곧 가장 기본 원류인 그런 나라도 1920년대 돼야 좋고 보편적으로 준 데가 1960년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정치가 발전되어 있고 합리적으로 되고 있는데 여성 대통령 없어요. 지금 48대 지금 누구야? 트럼프가 49대인가요? 지금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미 여성 대통령을 이후에 어떻든 배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제도적으로 굉장히 넓은 것처럼 보이죠. 넓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절대수로 보면은 매우 작죠. 현재 국회의원 중에 여성 의원님들이 지금 30 몇 명밖에 안 되죠. 아마 5%? 15%도 안 돼요. 지금 아마 10% 약간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30%에 비하면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17%가 되죠.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는 매우 넓혀놨는데 왜 안 될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위의 남성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 어떤 고정관념에 매우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구분되어 왔다는 거죠. 그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정치는 그랬건 남자가 할 일, 뭐 이런 식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에게 문호를 개방을 안 했고, 난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도적으로는 이제 많이 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성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위의 남성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부터 작업을 해줘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까 우리 김정순 여사께서도 남녀 평등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교육은 이제 평등하게 돼 있죠. 그래서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을 이제 구분을 없애자. 그 운동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의뢰인 한번 보십시오. 정책적인 측면도 한번 보세요. 왜 여성가족부 장관은 꼭 여성이 해야 되느냐. 저는 매우 반대예요. 지금 우리 정부 한번 보세요. 문재인 정부도 여성가족부 장관하면 맨날 여성 의원님들 또 여성계에서 찾아요. 여성이 찾습니다. 물론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겠죠. 그러나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래요. 내가 우리 원내대표께도 여성가족위원회 남성들도 좀 가자. 물론 이제 한두 명 가요. 근데 다 여성들이 갑니다. 여성들이 가가지고 여성 정책을 물론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동안의 어떤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그래 봐요. 그래서 차라리 여성가족부 장관을 남성으로 한번 시켜보자. 남성으로. 그럼 새로운 아이디어로 여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여성 정책을 개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가장 기본적인 성 역할, 남성과 여성의 역할 중에서 가족을 이루고 아이들을 기르는 게 모성, 그거 물론 아이들을 기르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출발해버리면 안 풀린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현대 대한민국 수립한 이후에 여성정책 자꾸 이제 여성유권자연맹 이런 데서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여성의 틀 속에서 여성정책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왜냐하면 남성들이 바라보는 여성도 있거든요. 여성의 역할. 그러면 남성 출신들이 그런 주요 정책을 담당을 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로 여성 정책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확 틔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경제에 관련된 장관은 다 또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요번에 이제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국토부 장관을 했지만 경제 관련된 문제도 한번 여성이 경제부총리를 한번 해가지고 여성이 보는 경제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고 관념을 한번 틀을 깨버리는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당은 당규에다 뭐 30%다 뭐 해봐야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당에도요. 우리 아까 백혜련 의원님이 전국 여성위원장인데 서성위원장님도 부위원장이고 남성들 하나도 없죠. 부위원장단에. 남성도 넣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바라보는 여성에 대한 생각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돼줘야 올바른 양성평등에 관련된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산 정책이나 가정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래요. 저도 예결위원을 많이 해봤는데 이상하게 그 여러 가지 그 가정 정책이나 여성 정책이나 청소년 정책이 대대로 똑같아. 같은 틀이에요. 벗어 던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낸시 펠로시 같은 하원 의장이잖아요. 네, 여성 의장으로서 매우 큰 권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요번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우리 경남 같은 경우도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많이 당선돼서 최초로 이제 여성 도의회 의장을 지금 우리 김지수 의장이 하고 있고요. 부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좀 틀은 깨졌어요. 여성 정치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은. 그러나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하다. 이거를 어떻게 깰 거냐. 그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남성 입장에서 볼 때 주위에 있는 평소에 남성들의 그 생각을 바꿔갈 수 있는 운동부터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구분하지 말자. 그런데 우리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성 정책을 자꾸 해달라고 하는 게 여성 비율을 확대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스스로의 노력도 조금 위협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좀 보장해달라 막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구 253명 중에 30%면 얼마냐면 75명 이상이잖아요. 75명 이상을 지역구에다 이제 공천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을 정도의 지역에서 탄탄한 활동을 하고 정치적인 역량을 길러주고 또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그런 여성 정치인들이 과연 30% 정도를 공천할 수 있는 75명이 우리 당에 과연 자원이 있느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우 이제 막 억지로 맞추려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 그 시민사회단체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그냥 이렇게 뽑아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비례대표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비례대표 이제 오신 분들은 이제 4년간 성과를 물론 내고 지역으로 또 전환이 될 부분이 많은데 지역구로 전환되는 의원님이 10%도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제 이상은 높은데 우리가 그 당위성이라든지 명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여성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운동을 지금 탄탄하게 저변 확대를 해 나가는 기초적인 그걸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저도 좀 의문이에요. 마땅히 인재를 이렇게 뽑아 보려고 하면은 우리 김해 같은 경우도요. 여성 중에서 이렇게 어떤 시장이나 아니면은 시도의원이나 아니면은 국회의원 후보나 선출직에 나갈 수 있는 후보들을 한번 이렇게 망라를 해보면 거의 이게 뽑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솔직히. 그래 놓고 이제 여성 운동을 하시는 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여성 운동을 하시는 그 상층부에서는 자꾸 이제 이상적으로 확대해달라, 해달라,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먼저 할 일은 여성적인 역량을, 여성 정치의 역량을 밑바닥부터 기초를 다져가지고 캐파를 키워서, 그죠? 우리가 이 정도 많은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달라. 이렇게 해야 순서가 아닌가. 우리가 저도 정치를 해보니까요.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얻으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치가. 농부의 심정으로 정말 새벽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진짜 비가 오나 안 온다 노래 나가봐야 되고요. 언제 싹 트는지 봐야 되고요. 그게 열성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봉사활동에 하여튼 지역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지역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국민들이 감동을 해서 그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줍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가지고 물론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성 정치인의 확대, 이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확대돼요. 그거를 기초적인 체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걸 우리 여성계에서 한번 정말 진솔하게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소수의 여성운동을 하는 여러 단체, 여성운동을 하는
소수의 여성들은 불만이겠죠. 왜 우리가 있는데 우리를 왜 발탁을 안 해주느냐 이렇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그분들의 사정이고요. 그건 소수의 특징이죠. 그러나 보편적인 입장에서의 그 여성의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스스로 나오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체력이 약한 거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자꾸 이제 만들고요. 그래 하기는 하는데 절대적인 숫자가 너무나 부족하다. 물론 양이 질을 규정할 수도 있고 질이 양을 규정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양이 더 많아야 그래야 질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순수하게 제 개인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성 정책을 만들 때도요. 물론 저는 이제 국토위를 했고 국방위원회를 했고 했습니다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입법을 올라온 거의 없어요. 우리가 가족 문제, 청소년 문제, 그 다음에 양성평등의 문제, 교육정책도 그렇고 모든 게 국방의 정책도 그랬고요. 여성과 남성이 반반의 어떤 정책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를 솔직히 저는 그래요. 좀 다른 부서로 개편을 해줘야 된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여성가족부가 있으면 남성부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꼭 이거는 여성정책이다. 여성정책이다. 이걸 구분하는 데서부터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여성 가족부가 아니라 가족 청소년부라든지 그래야 여성이라는 말을 없애는 게 오히려 더 보편적인 여성 정책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역설적으로 볼 때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구성도 그렇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왜 출산 정책이 왜 여성 정책입니까? 네, 대한민국 전체 정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정부에서 수십 년 동안 150조 이상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아지거든요. 오히려 아까 김상희 의원님 말씀처럼 올해는 0.98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아마 3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우리 김해만 하더라도 3천 명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이 일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산하정책을 한 이후에 79년도, 80년 그때부터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됐는데 자꾸 이거 하려고 보니까 안 되잖아요. 왜 이게 여성 정책이에요? 국가 정책이고 남녀 다 공통된 정책이죠. 근데 그거 여성 정책으로 바라보거든요. 그거는 아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직장에 유급 휴가를 많이 주고 출산 휴가를 많이 주고 막 그냥 이런 그게 과연 그게 거기서부터 해결할 것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일자리 정책과 산업 정책이죠. 교육 정책이고요. 한번 보십시오. 산업 정책을 잘해서 일자리가 누구나 학교를 졸업해서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어느 정도 쉽게 제가 80년도 입학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졸업을 할 때는요. 그냥 대기업의 원서를 서너 개씩 가지고 골라서 갔습니다. 취업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정책이 잘못됐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럼 산업정책을 잘 펼쳤으면 출산정책 이거 해결됐었다. 그 다음에 교육정책 잘 펼쳤으면 이게 그러니까 너무 한 가지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안 풀린다는 거죠. 150조 같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게. 근데 왜 여성들에게만 그 책임을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출발선부터 잘못됐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아마 그런 반성 기조하에 여성 출산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에 있어서 우리 내년에 4.15 총선이 정말 반만년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는 역사를 조금 공부 취미 삼아 이렇게 우리 동양사뿐만 아니라 서양사 이렇게 이제
중국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번 나라를 세우면 500년이에요. 500년. 중국은 기껏 해봐야 평균 160년입니다. 중국 역사에 사망 5제 시대부터 지금 중국까지 쭉 보면은 평균도 되는 때 아닙니까? 내년이죠. 문재인 정권이 이제 2년 후에 완료가 되더라도 한 2년 되는데 이 시점이 저는 기수지역이다. 이 현대 대한민국에. 그래서 내년에 저도 궁금해요. 저도 뭐 현장에서 뛰고 있지만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의 지금 현재까지 제1당이나 과반을 선택을 해줄 거냐 아니면 다시 야당이 생각하는 정권심판론에 들어가서 자유한국당이나 기타 야당을 1당이나 과반을 만들어줄 거냐 그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전자의 경우 민주당을 1당이나 과반을 만들어주면 저는 미래 대한민국의 200년에 그대로 간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후자의 경우 자유한국당을 다시 1당을 만들어주거나 과반을 해버려서 이제는 미래 대한민국이 갈 수 있는 기간이 10년 또는 20년 그보다 더 훨씬 긴 시간 동안 정체될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역사 발전 단계에서. 그래서 내년에 이제 어떻게 국민들의 선택을 할 거냐. 물론 우리는 정권 안정론을 펼칠 겁니다. 그리고 야당은 정권 심판론이겠죠. 특히 이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런데 국민들은 매우 현명할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어떤 상황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게 매우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내년 선거가 총선이 역대 총선보다도 21대 총선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서 저는 세종시대 초입으로 비견하거든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어느 정도 성취를 하고 있습니다. 성취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년에 정부가 발표했듯이 전체적인 경제 성장을 2.3%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60년도 뭐 개인 소득이 1000불 미만일 때는 탁구공만 했죠. 경제 규모가. 탁구공이 아무리 10번 돌아봐야 반지름 곱하기 3.14 파이만 하면 얼마 안 가요. 그죠? 근데 지금은 축구공만 해줬습니다. 경제 규모가. 축구공만 해줬기 때문에 한 번만 굴러도 탁구공 10배보다 몇 배 가버리죠. 그래서 탁구공만 했을 때는 경제 성장률이 10%가 고도 성장입니다. 근데 축구공만 해줬을 때는 지금 2.4% 해봐야 그게 수치로 다 얼마 안 되려 하지만 탁구공 10번 부르는 것보다 더 많다니까요. 총액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경제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장률은 둔합니다. 낮아져요. 중국도 지금 5% 아마 후반 올해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1% 내외입니다. 일본은 0.4% 이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경제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이제 양호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IMF나 세계은행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S&P나 또 무디스 이런 데서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높아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대한민국이 확장 재정을 해달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사회계획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 조국 사태를 보고 우리가 출산 장려 정책에 150조 가량을 삭감하면 그건 계산 안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성이 어떻게 하면 출산을 높일 수 있는지 혹시 생각해 하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제 옆에 기록 정년기 아이들을 보면 남녀 성평등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남성 우월 그게 많기 때문에 육신 세대 여성들이 그걸 가장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출산 높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제가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의원 중에 그 출산 관련된 그 상임위원장 그 여성이더라고요. 또 우리 한국에 왔을 때도 그렇고 왜 프랑스는 1980년대 초반에 1점 그 얼마입니까? 1.4까지 떨어졌죠. 0.9까지 떨어졌는데 네, 그때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출산율. 근데 30년 만에 2.1을 넘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왜요? 특별한 대책이 없더라. 그럼 어떻게 이랬습니까? 딱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프랑스에서는 그 이후로 가족 우선주의, 가족 우선주의, 가정 우선주의, 일보다 가정을 앞섰대요. 그 뭐냐면 그때까지는 뭐 했냐면은 여러 가지 남성 평등이다 뭐 해가지고 막 일하기 바빠가지고 가족끼리 부부끼리 일주일에 한두 번 같이 이렇게 밥 먹는 얘기가 없었대요. 예. 그냥 출근하기 바쁘고 퇴근하기 바쁘고 서로 이게 엇갈리고 막 이래가지고 잠만 같이 이제 한 지붕에 자는 거죠. 가족들 또 아이는 아이대로 뭐 그냥 학교 가기 바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 가정 중심주의의 운동이 일어났답니다. 이거 우리 가정이 소중하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수요일 오후 딱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무조건 수요일 8시 집에서 같이 밥 먹는 거. 가족끼리 만났어요. 집에서 아니더라도 다른 데 밖에서 가족끼리 만나서 식사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해보니까 내가 가족의 소속이라는 것을 인간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정감 있고 감성 있고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정이 소중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애를 낳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프랑스는 뭐냐면은 입양. 똑같거든요. 입양을 한 아이나 내가 낳은 아이나 법률적으로나 모든 게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전통적인 사고관념에 의해서 조금 차별을 해요. 솔직히. 감성적으로나 법제적으로. 그래서 프랑스 예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일과 돈을 안 들여서 풀어갈 일도 있구나. 그래서 프랑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아마 뭐 저녁이 있는 삶 이래 아무리 해도 지금 안 되잖아요. 남자도 설거지를 하자 여자도 설거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운동을 해줘가지고 서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저는 하나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정책과 교육정책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때는 저 때만 하더라도 우리 남학생들은 제가 27살 때 결혼을 했는데요. 조금 정년기에 했어요. 네, 우리 친구들은 한 28, 9살 때 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23세, 25세 여성들은 지금은 결혼 정년기가 30세가 넘어버렸죠. 그러면 절대적인 출산의 기간이 짧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산업정책과 교육정책을 빨리 바꿔줘야 된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복지정책도요. 청년에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퇴직 이후에 국민들에게 투자하는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거를 가감하게 우리가 양해를 구해서 좀 정책을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산업정책을 전면적으로 노동정책과 산업정책을 이제 융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자리를 줘야 돼요. 그럼 교육정책이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요 일방적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너무 그 조선시대의 어떤 양반과 상놈의 이런 거 출세지향적인 사고관념이 너무나 깊게 배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야 너 판사 검사 되라.
야, 너 꿈이 뭐냐? 대통령 되라고 이러거든요. 그거 어떻게 돼요? 대학을 가야죠. 그러니까 인문계 위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거의 80%, 세계 제1입니다. 그러니까 고등 실업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대학을 졸업해서 석박사를 받았는데 내가 투자한 돈만큼 임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교육 정책을 바꿔서 저는 박정희 정부 시대 때 기술 교육 정책이 참 좋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 마이다스 학교가 이래가 조금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게 교육 정책에서 좀 빠져버렸는데요. 저는 교육 정책을 과감하게요. 기술 교육과 학문 교육을 구분해서 아이들에게 소질에 따라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갈 때 구분해 줘야 된다. 그래서 대학 진학률, 인문계 대학 진학률을 현재보다 대폭 낮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 교육을 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같은 나이 또래, 같은 학년이 됐을 때 사회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금은 똑같이 10% 내외로 이렇게 편차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기술 교육을 내가 받았어도 언제든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딱 취직하려고 직장을 얻으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스펙 쌓기에 돌아가니까 몇 년이 걸려도 취직을 안 되니까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래서 늦어도 그 24, 5세 전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그래 봅니다. 그렇다 해서 강제적으로 법으로 정해가지고 결혼해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산업정책과 교육정책을 융합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정책을 전환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운동으로서는 가정의 소중함, 가정중심주의의 운동을 좀 해줘야 됩니다. 여성운동을 하는 분들이 그래 주장하죠.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 물론 의미 있는 말이죠. 의미 있는 말. 거기에 플러스 가정중심주의 운동을 좀 펼쳐주면 프랑스처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이게 정책 과제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거 정책도 한번 보세요. 저는 좀 현재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저는 회의를 느끼고 있어요. 왜? 어제도 그저께도 우리가 부동산 1216 정책을 발표했는데 난리거든요. 왜 대출 규제하느냐? 정부가.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정책 담당자랑 일이 안 합니다. 저는. 물론 우리 문재인 정부의 하나의 부동산 정책 그 기조가 있지만 사실 우리 역대 정부가요 부동산 주거 정책을 부동산 정책으로 받고 경제 정책으로 봐왔어요. 네. 집이요 우리나라 총 집이 몇 채냐 2,200만 원입니다. 가구 수는 몇 개냐 2천만 가구예요. 200만 호가 남잖아요 집이. 그럼 집값이 떨어져야지. 왜 올라갑니까? 경제 측면에서 볼 때 왜 올라가요? 문제는 주거 정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경제 정책으로 가버려요. 금융 정책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정책 담당자 주무 책임자가 국토부 장관이 아니에요. 주거 정책, 주택 정책에 대해서 누가 주무 담당자냐? 기재부 장관이에요. 무조건 대출 규제를 해버리거든요. 뭐 조금 집값이 올라가면은 대출 규제 뭐 DTR이나 뭐 DRS로 만들어가지고 해버려요. 금융 규제를 해버립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풀린다. 주거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된다. 집은 자산이 맞기는 맞지만 주거의 어떤 수단이지 돈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런 어떤 인식을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집? 그러면 집 문서부터 생각하죠. 전통적으로. 내 재산.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강남에 30억짜리, 32평형이 30억짜리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한 5억 정도 돼요. 아주 잘 나가는데. 근데 김해에 32평형짜리가 얼마입니까? 4억 정도 되죠. 그 10배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32평형이 25억에 살고
김해에서 32평의 4억에 사는데 하루에 사는 계산을 해보십시오. 25억짜리 1년을 나눠서 하면 호텔에 하루에 얼마짜리 삽니까? 그죠? 하루에 아마 한 500만, 1박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 다음에 저 김해에서는 얼마입니까? 그보다는 좀 싸겠죠. 이런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똑같잖아요. 거기도 하룻밤 자고 여기도 하룻밤 자고. 예. 근데 왜 그렇게 금융정책을 하느냐. 저는 서울 강남 집값 그냥 내버려 둬라. 경제정책으로 너 강남 한 평에 뭐 1억이 가든 2억이 가든 막 그냥 관심을 안 주면 지가 왕따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이 따라서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라면 정말 주거정책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주거정책, 분양주택을 하지 말자. 분양주택을 누가 사느냐 하면요. 아파트 아무리 지어봐도 김해도 짓고 창원도 짓잖아요. 집 사는 사람 누가 삽니까? 물론 실수요자도 삽니다. 그런데 반은 1000세대를 분양했다. 그럼 반은 500세대는 누가 삽니까? 집 있는 사람이 삽니다. 집 없는 사람이 1000세대를 다 사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반은 집 없는 사람이 사고 내가 순수하게 무주택자가 참으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반은 집 있는 사람이 또 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주택자가 지금 얼마냐면 44%예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냐? 56%입니다. 우리 국민들. 세 채 이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살 때는 등록세를 엄청나게 많이 먹여야 된다. 그 다음에 보유세를 2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를 구분해서 좀 중과를 해야 된다. 정도로. 그리고 한 채 있는 사람은 대폭 등록세도 낮춰주고 해줘야 된다. 그래 봅니다.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하고 좀 안 맞다? 아마 과도기로 모르겠습니다. 한 3, 4년 걸릴지는 몰라요. 혼란이. 그러나 그래야만이 주거정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 저는 우리 LH는 분양주택을 지으면 안 된다고 봐요. 국가공공기관. SH나 LH는 뭘 해야 되느냐. 택지 공급은 물론 민간한테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LH는 뭘 해야 되느냐. 서울에 있는 도심, 창원에 있는 도심,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 일터 근처에다가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30년짜리를 막 지어야 된다고. 그걸 왜? 누구한테 분양을 해야 되는 입주자 요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요. 청년들, 신혼부부, 이점을 줘. 거기다가 입주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요, 거꾸로 돼 있어요. 외국은요, 미국이나 유럽은 어떻게 됩니까? 직장이 도심에 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출근을 누가 합니까? 똑같죠. 사원이 출근하고 부장이 출근하고 사장이 출근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서울시내 직장이 있다 그러면 사원이 출근하고 부장이 출근하고 사장이 출근해요.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집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원은 1시간 반 걸린 저 외곽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6시에 출발해서 여기 와요. 부장은 중간쯤 여기서 이제 1시간 걸려서 와가지고 또 같이 와요. 사장은 15분 거리에서 또 같이 와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외국은 달라요. 사원이 가장 앞에 있고 부장이 그 다음에 있고 사장이 맨 외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주거정책을 완전히 바꿔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도심에서 일터에서 근처에서 피곤하지 않게 밤샘 하더라도 빨리 가서 쉬고 씻고 또 빨리 나와서 할 이게 그러니까 도심에다가 LH는 무조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신혼부부들에게 줘야 된다. 그리고 일터에 한가정 부모 있잖아요. 한부모 가정.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이 한부모 가정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한테 이점을 줘가지고 거기다 입주를 시켜줘야 된다. 네. 오스트리아 피리에 가보세요. 저는 그래 보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 보는데
강제적으로 그렇다 해서 독신세를 우리가 또 신설할 수도 없거든요. 난이라고 그랬다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왜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가정을 구성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억지로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시간이 이래 돼가지고요. 저도 이제 또 다른 일정 때문에 또 가봐야 되고 그래서 너무 오늘 길어졌는데 생각보다 한 30분 됐죠. 하여튼 뭐 이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얘기를 했고 여성 정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고 또 토론을 통해서 또 여러 아이디어를 좀 내서 당에도 건의해 주시고 도당에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성의 정치 지도자가 돼서 우리 한국 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주시길 바라면서 제 말씀을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